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 고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요.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이후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면에서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면에 이제 포함된 이제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특감반에 있으면서 비리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쪽에서는 너무 시기가 빠른 것이고 법치가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모든 형이 확정된 다음에 사면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짧은 거냐 긴 거냐에 따라서 판단할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일반 사면의 경우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을 한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하고 세 번째 사면일 거예요. 항상 이 사면이 나올 때마다 특히 이 특별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논란이 있어요. 이번 사면에는 이제 이른바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제 범죄는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최지성 삼성전자 기획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총장이 아마 여야 간의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사면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 경제인들 특히 이번에 정치인들보다 이제 경제인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경제인들의 경우에 이제 이른바 통합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특별사면이라는 게 너무 남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사면이 이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일반 이 시민들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이제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번 정권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정권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특별사면권이 너무 이제 여야의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 여야 이제 짜맞추기라기보다도 균형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간에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특사권은 최소한 삼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비리를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벌써 여당을 중심으로 오는 10월에 열릴 보궐선거에 공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후보로 다시 낼까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집권당 자체의 이제 판단에 달려 있다고 좀 보는데요. 당헌당 규정에 따르면은 규책 사유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2021년 4월 11일 날 있었었던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 규정은 이제 규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그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출마를 했고 그야말로 아주 완패를 당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한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감찰 비리를 폭로하고 공익 제보를 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다른 판결의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면 복권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은 결국은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건 국민이 하는 거죠. 유권자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더 규범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리적이고도 더 나아가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각 후보를 낸 정당에 있지만은 그 판단과 그러나 심판은 유권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 속에서 딱 잘라서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이제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의 이제 감찰 반원이었어요. 특별감찰 반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 해서 대법원이 최종 어쨌든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형이 나왔는데 이 사면 복권이 되면 대법원 판결이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한 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10월이래야 내일 모레인데 10월달에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여당이 이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아무튼 이유가 무엇이 됐건 간에 규책 사유는 국민의힘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김태우 씨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김태우 전 구청장한테 있었던 건데 규책 사유가 있고 원인 제공을 했던 정당이 또 공천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우리 정치의 하나의 이제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걸 만약 공천을 한다. 일단 사면을 했다라는 얘기는 공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을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그건 질문을 안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이 판사들이 뭐 우리법 연구회, 이른바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민변 출신들의 판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좌편향 판사들이라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단 판사들의 그 어떤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우리나라 이 판결을 내용 가지고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불리한 판결은 판사들의 신상까지 공개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판사들이 뭐 우리법 연구에 속해 있건 인권법 연구에 속해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나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 때문에 이제 유죄가 나온 건데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법원이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다라는 것 때문에 실형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집행유예입니다만 그런 것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잼버리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잘잘못을 따져보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이 책임 공방이 이어졌는데 정부 여당은 정북도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야당은 이 행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정해졌고 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가와 지방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실은 어떻게 대형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특별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 특별법 제정의 제4조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규정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체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딱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국가와 지방단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만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나요? 다만 경중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저저 책임이 없고 저쪽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를 가지고 정치 공방한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미국에는 이제 의회는 이제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사청문회를 자주 합니다. 이 조사청문회를 할 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네. 여야 공방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기반시설은 왜 안 됐는지, 예를 들어 폭염에 대한 대비는 있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제 잼버리 대회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계대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라는 공모로 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물론 말씀 맞지만 그래도 경중을 따져봤을 때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 정도는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여야 그리고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일단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해야죠. 그게 전혀 없잖아요. 김 교수님 잘 지적한 것처럼 이런 나라 정치가 없어요. 전 정부에서 유치했잖아요. 유치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그리고 올해 8월에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지난해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부터 5월 8월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정부가 유치해가지고 상당한 또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동안 새만금에다가 이른바 기반시설, 거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건 간척지예요. 바다를 땅으로 메꾼 거거든요. 당연히 배수가 잘 안 되겠죠.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시설을 그래 안 했다라는 건 지난 정부 책임일 것이고, 자꾸만 경중을 따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지난 정부가 유치했을까 하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번 현 정부가. 그 현재 여성가족부가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김현숙 장관. 근데 어떻게 이걸 지난 정부 탓이라고만 할 수 있으며 그 지난 정권 때 권력을 잡았던 지금의 야당이 어떻게 현 정부 탓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지성과 양식이 상실된 정당들이다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자꾸만 무슨 양비론적 관점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부처가 여성가족부,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지금 정부 여성가족부가 다른 나라의 부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지난 정권의 전라북도와 지금 정권의 전라북도는 다른 나라의 지자체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국정조사가 됐건 감사가 됐건 감찰이 됐건 수사가 됐건 다 해야 돼요. 그 또 하나가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와 부안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스위스, 이탈리아엔 잼버리가 열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잼버리를 견학한다라는 명분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총체적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뭐 경제 10대 내국인이 지금 13위입니다만 GDP 순위는 1인당 국민소득은 33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화자찬을 고만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잼버리 대회가 잘 끝났다고 합니다만 지금 국내에 소개된 것보다 해외 언론에 엄청나게 잼버리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죠. 아직도 내 탓 하고 있으니 꼴불견이고 목불인견이다.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여야의 남탓 공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기되는 의혹도 짚어보면요. 직원이 단 3명이 있는 회사가 2년 동안 잼버리 관련 사업 23억여 원을 수주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죠. 경중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크게 3가지 아닙니까?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폭염 대비가 안 됐고 위생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 3가지인데 그러면 더 가장 큰 기반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폭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대처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다면 기반 시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기반 시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 지금 질문한 내용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정부 도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차분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본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더 크게 책임이 컸구나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조사라든지 나름대로 감찰, 감사 없이 그냥 무조건 결과만 보고 서로 공방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뭐 정기국회가 이제 9월에 있지만은 이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세계대회를 우리가 육성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잼버리 조직위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업체와 23억여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짬짬이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민주당 간부 측은 이게 조직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그래서 사업을 수주한 거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뭐 이런 이제 그 이슈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서로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죠. 직원이 3명밖에 안 되는 이제 그 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직위가 또 하라고 그랬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 수사나 감찰, 이제 감사원이 감찰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감사원도 할 것이고 수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국정조사를 한다 해서 우선 완전히 이제 그 규명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여야가 뭐 공방을 벌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안 할 수 없죠. 이런 국가적인 대행사가 세계적인 행사인데 이렇게 난맥을 보이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고 감사원 감찰 감사 있어야 되고 수사 조사 다 있어야 되니까 그때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당 야당은 자신들의 얘기만 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만뿐만이 아니라 왜 예산이 그렇게 처음에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왜 그 10%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왜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부안군 공무원들은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왜 그렇게 국가 예산을 함부로 썼는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전 이번 그 잼버리 대회의 이 난맥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국가적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압축 성장을 해왔고, 뭐 선진국이다, 뭐 K-팝이다, 뭐 K-컬처다, 뭐 K-방송이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정합니다만, 뭔가 대한민국의 문제인가, 이제.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범죄도 너무나 많고, 너무 불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인가를 총리실이 됐건 대통령실이 됐건 전 총리실도 책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나 여가부나 이런 쪽에 큰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요. 국무총리실은 뭡니까?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무총리는 국정을 내각을 통할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통할한다. 근데 총리가 이런 걸 들여다봤어야죠. 1년이 넘었는데 이걸 뭐 전혀 총리실 책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건 역시 여가부와 전라북도인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나 대통령실도 왜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책임이 있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감찰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국정조사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감사원 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다면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구들도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해야죠. 이 사안이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마지막 날 그 상암 그 경기장에서 K 콘서트를 잘 했기 때문에 유정민을 거뒀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그 초반에 그 상상하기 어려운 후진국에서도 있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고요. 개포에다가 저 텐트를 치고 말이죠. 그런 걸 따져보는데 감사원 감사로만 가능하겠어요? 국회도 들여다봐야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건데 수사도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예. 예. 민주당은 그래서 국조까지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여당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은 전 정권에서 책임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회피할 필요가 있나요? 다만 지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사원 감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는 그렇죠. 말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 감사원은 독립기구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은 어떤 거를
했을까라고 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의 기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 감사원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 직무 감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는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완전하게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국가안보실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외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외압이냐 아니면은 정말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좀 이제 특히 해병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건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명확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걸 예. 무조건 외압이냐 외압이 아니냐라는 부분. 일단은 해병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를 이거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한 거는 맞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이첩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외압 같은 경우에 대한 것보다도 당연한 수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벼랑간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은 이제 국방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첩을 중지하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외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국방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충분하게 처음에는 했지만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잠깐 보류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한테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바로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어떤 외압이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라든지 일부를 빼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죠. 정말 다만 그 권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권한은 완전히 안 된다. 결국은 조사 내용을 그대로 해서 이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을 따지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군에서의 그 위계질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이첩을 하는 거냐 외압이냐 그 문제를 넘어서 훨씬 높은 의미에서의 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쉽게 표현은 커맨드 컨트롤 작전 지시 통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실무진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외부에다가 대놓고 이걸 외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동안 그 공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본인이 여러 번 저걸 했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첩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외압을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너무 빠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버렸다는 게 이게 앞으로 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그 통제라든지 또 지시 사항 같은 경우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단순하게 이거를 외압이냐 외압이 아니냐 문제만 가지고서 따르기에는 좀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군의 지휘 체계라는 특성을 좀 생각해봐야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가 그렇게 있다. 좀 봅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긴 한데 이번에 그 최상병 건은
단순히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원을 이제 그 어떤 장비를 갖추지 않고 투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해병대 그 박정훈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이죠. 이제 보직 해임됐으니까 직위 해제됐으니까 전 단장인데 이 박대령이 이제 다 사건을 조사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입첩하지 말라는 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안보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은 전 수사단장 얘기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자기가 그 조사를 받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있단 말이죠. 군 검찰단이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성격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받겠다. 네. 근데 군으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군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거를 과연 이제 지금 관점이 이런 거예요. 쟁점이나 이제 논점은 이게 지금 이 최상병 이 해병대원들을 그 이제 수색에 투입할 때 그 조치를 잘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순직하게 된 건데 그 최상병이라는 이제 우리 군인이. 근데 이 부분을 해병대 1사단장이 잘 조치를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취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 어쨌든 해병대나 군으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아마 지금 야당의 주장이나 이 박대령의 주장은 뭔가 숨기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첩을 하고자 했는데 이거를 이첩하지 말라고 사후에 지시가 대통령실에 내려왔다. 이런 식의 지금 이 사건 구성이거든요. 전혀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서 예. 누가 외압을 했다 안 했다고 전혀 단정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외압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사건의 그 전말이 좀 그래요.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하지 말라고 내려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한단 말이죠. 그건 외압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정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 같아요. 특히 이제 군의 속성,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군의 속성상 어쨌든 가능하면 밖에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건. 군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같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저러다 말 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다른 언론이 다 봤고 이게 상당히 이제 군에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되고 특히 최상병 이 건은 군이 과연 이 지금 일반 민간의 재해나 이런 데 투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까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당, 야당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사건의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번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아직 특검 얘기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국방부 검찰단 얘기와 이 해병대 수사단장 전 단장과의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특검 얘기가 나오려면 이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추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쪽으로 파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특히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 혐의가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그 범죄 혐의란 말이죠. 그래서 직위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 집단 항명이라는 건 군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집단 항명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지금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에 특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검이라는 거는요. 검찰 수사가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가 믿음이 가지 않고 미진할 때 이루어지는 게 특검이에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근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특검장은 조금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교수님께서는 특검 필요성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 등 수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게 상례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모두 다 좀 성급했다고 좀 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집단 항명죄 더 나가서 이거를 외압이다라고 바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들 이런 예. 것들이 한 템포만 줄였고 나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만 우리 이제 군 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군 통계를 보면은 위계형의 지휘 체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임무형의 지휘 체제를 갖고 있느냐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임무형 지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난 그 부대 그 조직에서 모든 것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위계형이라서 비록 사령관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은 다 사령부서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특검이든 무슨 조사를 하든 간에 이러한 위계 질서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파악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계형의 지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은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면은 외압 논쟁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좀 체계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이제 보도에서 본 건데 그 해병대 1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에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최수근 상병, 뭐 고 최수근 상병입니다만 이 최수근 상병을 비롯해서 해병대원들을 그 수색에 투입할 때 이미 투입 사실을 알았다라는 게 지금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에요. 이런 점이 이제 만약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으로서 지휘 책임자인데 지휘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종원 사단장은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임종원 사단장이 모르고 투입됐다면 굳이 임종원 사단장이 책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설령 지휘부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팩트의 관계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밝혀져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조건 여야가 무조건 외압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할 단계가 아니에요. 일단은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박 단장은 오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진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가불가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판례와 비교를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 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벌금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판결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논란이 됐었던 거는 뭐냐면은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공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가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성향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공격도 있고 또 검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1심 판결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심 판결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리고 다만 분명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분명하게 이번 판결은 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법적인 모두가 더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준비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항고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과한 형량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제가 아까 그 강서구 김태우 전 구청장 말씀 이제 나눌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까 뭐 국제법 인권에 뭐 우리 법 연구회가 다 뭐 이른바 좌파 성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 이 얘기는 이번에 또 노사모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해, 판사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놀라긴 좀 놀랐어요. 이게 이 정도의 실형이 나올 건가 이렇게 놀라긴 놀랐는데, 그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고, 판사가 검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 있는 겁니다. 특히 판사는 헌법기구이고 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면서 따르되 비판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비판의 이유가 너무 유치해요. 노사모가 노무현 사랑하는 모임이잖아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집권당이 이런 평론을 내냐고요.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같은 비판을 하더라도 좀 격조 있게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격조 있게. 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이건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 재판이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대단히 민망해요. 이 논평 자체가. 노사모 판사였고 뭐 이제 사법독립 침해다 민주당은 또 사법독립 침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죠. 노사모 그 사람의 출신이 노사모였고 고등학교 때 노무현을 좋아했으니까 한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다. 이게 지금 무슨 대한민국 집권당이 할 수 있는 논평이냐고요, 이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네. 형량이 좀 과하다는 의견에 그래서 뭐 동의하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과하다 안 하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어요.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였나? 놀라긴 놀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 문제하고 이 판사가 노사모 출신이었고 노사모를 좋아했고 무슨 저기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 한나라당은 과거지 국민의힘이 전신 정권이잖아요. 정당인데 고등학교 때면 그런 거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하고 지금 이분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교한다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평론치고는. 그 말씀 앞으로 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이 사안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그러면 법원이 판결 내서 2심이 또 있겠죠. 김근수 나처럼 1심에서 끝나는 게 이건 대법원 판결이 아니야. 아까 김태우 전 청장은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건 1심 판결이에요. 2심 뭐 봐야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정진석 의원이 여권이 어쨌든 중진인데 뭐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말이죠. 예.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공인에 예.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무죄 나왔거든요. 무죄의 원인이 뭐죠? 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과를 갖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6개월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강하게 좀 너무 형량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이제 판단 근거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공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무슨 뭐 노사모냐 그걸 넘어서서 판단의 근거와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공인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거라고요. 판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뭐 저기 언론에 유포하는 거 이런 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잖아요. 이 문제가 예민한 거 또 이게 왜 더 예민할 수 있냐면 또 민주주의에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뭐 뇌물, 뭐 술에 이런 것과는 다른 얘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저기 의원이 상실이잖아요. 그만큼 큰 거라고요. 이게 명예훼손도 그렇고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의 유포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 어쨌든 간에 공인으로서 이 문제 이 얘기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개인이 정말 명예훼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판사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시민들은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항상 여야가 다른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역시 판사의 판단이다. 판사의 판단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이렇게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